네, 지금부터는 언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노정면 의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 12.3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2.3 1년 그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해서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답답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벌어지는 이 재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 1년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정리 종합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수준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또 답답해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이고. 또 하나 보태자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고요. 네. 사실은 또 사법부가 엉망진창으로 나가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엄동설안에 국회의원들이 힘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답답하시겠지만 조만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예.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연내에는 기다리시던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태도를 쭉 종합을 해 보면 특히 이제 12.3 메시지의 경우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6시간짜리 계엄으로 윤석열 패족이 되었다라고 아주 냉소적인 제목을 뽑았고요.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딛고 화합으로 나가자. 대충 했다 치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보수 언론들의 논조 뭐 늘 그랬지만 여전히 또 다시 좀 흔들기를 하고 있다. 특검 흔들기 그리고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형해화하면서 종국에는 무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마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앙일보의 논조는 조금 네.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설의 내용을 보면 네. 그 책임이 그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있다라는 네. 그 장동혁 국힘 대표 인식하고 일맥상통해요. 제가 잠깐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집권 후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시선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통합보다는 응징이 부각되는 권력의 질주가 사회적 긴장을 높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갖은 그 시도들을 다 그 위헌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 그 왜곡죄 추진 등은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낳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헌법 존중 TF도 네. 공직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하는 네. 매우 구체적이고도 뭐라고 할까요? 적대적인 그 입장을 감추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일보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죠. 네. 그 아예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입법 네. 노력들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은 위헌 내란 재판부 판사처벌법 끝내 강행. 이것은 이제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이제 직격해가지고 이성 잃은 정권이다 이렇게 네. 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앙일보가 네. 그 입법 독재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할게요. 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요. 그렇게 했죠. 조선일보.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싫은 겁니다. 네. 네. 그 내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쟁이었다. 고로 그냥 넘어가. 요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새칭 얘기한 윤석열이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 감옥 살렸으면 됐으니까 대충 풀어줘. 뭐 이런 식의 야마를 자꾸 이런 식의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그 주제를 잡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늘 하던 거 아닙니까? 예. 네. 언론이 이렇게 바람을 잡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언론의 이런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
언론 개혁에 대한 얘기는 늘 나왔지만 성과가 없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내란의 종식 과정을 네. 생중계하듯이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예. 그 보도 태도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미덥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그 언론 개혁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제도들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서도 성과가 안 나니까 예. 계속 악순환, 예. 기존의 상황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보도가 있으니 YTN 보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YTN은 정말 보기가 힘들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듣다가 껐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YTN 같은 경우는 늘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늘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되었죠. 타겟이 네. 됐고 늘 현장에서 싸우셨고 오랫동안 고초도 겪으셨는데 이 상황을 좀 끝내고 마무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네. 관련해서 법원이 그 방통위의 결정은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중요한데 유진 ENT 측에서는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해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 YTN의 구성원들 노조하고 유진 ENT가 소송을 벌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YTN 노조가 YTN 우리사주 조합이 소송을 건 상대방은 방미통이에요. 당시의 방통위. 예. 근데 이 유진이 인수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유진이 보조 참여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소송의 주 당사자인 YTN 노조와 그리고 방미통위는 네. 항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조 참여인인 유진이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이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 네. 절차가 개시가 되면 예. YTN 우리사주조합, YTN 구성원들과 유진의 이제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될 텐데 네. 항소 법원이 이제 그 재판부 배당해서 심리를 시작하겠죠. 네. 오래 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주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 1심 판결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유진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 참가자? 네, 보조 참여인이라는 예. 그런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사자의 항소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예 그 소송 자격 자체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각하시킬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소송 자격 가지고 각하시킬 수도 있고 예. 심리를 하더라도 주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법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유진이 이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왜 항소를 했을까? 했을까? 그나마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 예. 또 유진이 기대하는 부분이 예.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소원이요? 방송법에서 그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도 사장 뽑을 때 보도국장 뽑을 때 예.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라고 강제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YTN을 경영하는 대주주 자격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네. 그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결이 1심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위법하다고.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수긍하는 순간에 네. 헌법 소원의 적격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률적 실익이 없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시간 끌기밖에 없는데 예. 시간 끌기도 예. 유진이 잘못 생각한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지금 이제 법적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네. 유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재심사를 청구하게 될 겁니다. 네. 유진이. 예, 유진이 YTN 지분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매입한 것을 경영권 인정해주는 어떤 행정행위를 방미통위가 한 거잖아요. 네네네. 방통위가 그렇죠. 이거 가지고 경영하시오. 예. 그 결정이 없으면 방송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상. 네네. 그러니까 유진은 지분은 있는데 경영은 못해. 그러니 다시 심사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시간을 지체시키겠다고 항소를 한 마당이어서 예. 방미통위가 예. 우리 그냥 마무리할래 해버리면 예. 유진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 행정소송 진행하겠지만 그렇죠. 그럼 뭐 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진의 항소는 예. 재심사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유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분과 관련돼서는 돈을 주고 사온 거지 않습니까? 그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3,200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투자한 돈을 환수를 할 수 있겠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우려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남의 회사 돈을 이렇게 걱정들을 세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진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뭐 손해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근거나 이런 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걸 진짜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중앙일보가 네. 3,200억 누가 어떻게 갚나 뭐 제목에 갚나라고 그래요. 예. 갚는 거는 누가 이제 갚을 의무가 생겼을 때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누가 그 돈 쓰라고 했으니까 예. 유진이 자기 욕심으로 돈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YTN 지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다만 그 지분을 이제 대주주 경영권을 인정받는 그런 위법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예. 이후에 뭐 회사 제도도 바꾸고 이사도 갈아치우고 사장도 바꾸고 예. 또 심지어 증자까지 하고 예. 이런 조치들이 이제 원천 무효가 될 뿐인 겁니다. 네. 그러면 남는 것은 유진이 투자한 그 투자에서 확보한 지분이 어떻게 되나 네. 이것을 궁금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마는지 그걸 왜 걱정합니까 언론이? 예, 그러네요. 특이하네. 유진한테 뭘 받았습니까? 광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로비를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면 할 수 없는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그 경영권 다툼에 있어도 네.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적 자금이 아닌 이상은. 예. 날리면 그 기업이 날리는 것이지 국민이 날리는 겁니까? 그리고 날릴 수가 없어요. 예. 지분은 있는 거니까. 그럼 유진 입장에서 경영권 행사를 결국 못하게 된다면 네. 이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아,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YTN 지분을 유진이 31% 인수했습니다. 예. 그러면 69%는 다른 주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 국민들을 포함해서 예. 그분들은 경영권 행사를 못 해 왔잖아요. 네. 근데 가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진도 그냥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내다 팔겠다 하면 내다 팔면 돼요. 그때 누가 사주냐? 그걸 왜 걱정합니까? 언론이 네. 오히려 유진의 지분을 매각해서 YTN을 어떤 구조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리한 것인가? 네. 그렇게 걱정한다면 맞죠. 네. 그 걱정을 해야죠. 중요한 건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로서 사실상 공영성과 공익방송을 해오던 YTN이 특정 회사가 인수한 이후에 보도 행태가 그야말로 진짜 그 기야말 수준으로 보도를 했었고 오보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자막 오보 뭐 많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불러가지고 술자리까지 가야만 되는 네, 앵커가 이런 그랬죠. 앵커 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언론사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기업이 기업을 잘하면 돼요. 근데 언론을 하겠다면 언론을 경영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도덕성과 윤리 경영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주주 그룹사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총수라는 사람이 네. 언론사 간부들을 사장부터 간부들을 죄다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지난해 말 내란이 네. 터진 직후에 그래서 반말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해 이런 얘기나 하고 아들이 유석훈이라는 네. 유진 기업의 부문 그 사장이에요. 예. 한 번도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국회 출석 요구에도 6번인가 5번인가 예. 거부를 했었고 출석 거부를. 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아들하고 상의하라 그러고 실제로 그 아들은 유경선 회장이요. 유경선 회장의 아들은 예. 자기가 뭐라고 예. YTN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요. YTN 이사가 아닌데요. YTN 이사도 아니고 예. YTN의 그 지분 관계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진은 유진 ENT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YTN을 인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이 대주주인데 네. 그 법인은 YTN 유진 ENT예요. 근데 그 유석훈이라는 사람은 유진 ENT의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자격도 없는데 그냥 참석한 겁니다. 수차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를 바라보니 언론사를 바라보니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도 그 네. 당시에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이 땅땅땅 두드리면서 자기네들도 참 못 믿었는지 네. 조건을 붙였어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야 대주주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거든요. 네. 거기에 유진과 관련된 사람들 YTN 이사회에 박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앞부분에 딱 나옵니다. 그런데 몇 명을 갖다 꽂았는지 모릅니다. 네. 어릴 적 골목 친구서부터 시작해서 유경선. 자기네 그룹의 법률 고문을 했던 사람까지 예. 다수를 YTN 이사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 박미통위 위원장이 새로 그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인사청문부터 시작해서 좀 그 사실 YTN도 있고 TBS도 그렇고 뭐 KBS 문제 등등이 있어서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러려면 이제 박미통위 위원장이 어떤 지위가 먼저 확보가 돼야 돼서요. 인사청문회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야당하고 일정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해보자. 네. 16일, 15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야당 의원들 일정 때문에 혹시 미뤄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특정이 안 돼 있는데 네.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해야 되는 네. 박미통위 위원들도 빠르게 추천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미통위가 정상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판단하시기에 YTN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당시 인수 과정부터 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YTN 인수를 위해서 상당히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진에게 넘어갔는데 그 유진에게 넘어가게 된 결정적 이유와 배경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결국은 수사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것과 무관하게 YTN 지분 인수는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네. 판단이고 이번 판결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네. 2인 의결인 이상은 다른 거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예요. 네. 2인 의결이 위법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툴 이유가 없다. 싹 다 위법이다. 그렇죠. 그 이후로는 다 위법인 거예요. 예. 그러면 박미통위가 할 일은 이렇게 네. 명확한 법적 판단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YTN 문제가 해결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투자금 문제 우려부터 뭐 방송이 중단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 다 기우예요. 예. 방송이 왜 중단됩니까? 지금 31% 지분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69%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2대 주주, 3대 주주 다 있습니다. 예. 그냥 방송하면 돼요. 구성원들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유진이 지금 제가 31%라고 말씀드린 거는 증자가 원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형식적으로는 39%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위원회의 온전한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김종철 후보의 입장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할 거고요. 추천합니까? 추천 안 하면 네. 4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논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뭐 대통령 2인이 앉아서 했기 때문에 싹 다 그 결정은 위법하다. 물론 일부러 막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안 한 겁니다.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동관 체제에서 2인 체제가 구성이 됐고 그게 김홍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니네들 거 우리 안 받아. 이렇게 하면 다시 똑같은 논란이 재발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추천을 하셔라. 네, 새로운 이제 방미통일법에 따르면 네. 의사 정족수, 회의가 성립되는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넣었습니다.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네. 5명일 때 네. 그럼 의사 정족수는 3인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해서 법에 안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2명으로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히 그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하고 여기 4인에는 국회목, 대통령목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국회목 안에 여야가 있는 것이고요. 구성이 되어 네. 있고 그런데 대통령목하고 국회목이 있으면 이게 위법하거나 하는 요소가 전혀 그럴 일이 해당이 없습니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겁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전망을 하시는 네. 거고요. 뭐 어쨌든 조금 시간을 끌 수는 있겠죠. 야당 간사하고 협의 중이실 테니까 네, 그 내용을 좀 면밀하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인권위원 추천할 때 봤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인사들 추천할 때 그때는 민주당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뭐 내란에 동조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인사를 네. 방미통일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하면 예. 민주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리를 부릴 수도 있겠네요. 판을 깨려고 노력한다면 네. 4인 체제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가야 되니 아직도 갈 길이 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갈 길은 멀지만 길은 명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말 안에는 좀 그 위원회가 확실히 좀 정리가 되어서 연초부터는 좀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네. 논의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종면 의원님 안을 놓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근데 언론중재법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애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이 입법을 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유튜브 이전에 언론 보도 안에도 허위 조작 보도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것에 대한 이제 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하면서 21대 때는 징벌적 손배 제도를 언론중재법에 담는 노력을 했죠. 그게 이제 무산됐던 것이고 지금 22대 국회에 와서는 그 허위 조작 보도뿐만 아니라 네. 허위 조작 정보 전반에 대해서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네. 그 유튜브 등도 함께 다루는 정보통신망법에 네. 징벌적 손배를 담기로 한 거예요. 예. 그걸 연내에 이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언론중재법 원래 징벌적 손배 제도를 담으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우리 언론 소비자와 언론의 관계를 정립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법률은 오보가 났을 때 그 피해 구제를 하는 방법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오보 소송도 내고 그리고 정정 보도를 받아내고 네. 또 손해배상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 정정 보도 2년 3년 고생해서 어렵게 이겨도 네. 진짜 쥐꼬리만하게 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모른다. 근데 이미 일면 톱 기사로 그 허위 보도가 네. 다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안 된다. 손해배상이 인정되어도 나는 손해를 2년 내내 3년 내내 당했는데 꼴랑 300만 원, 400만 원 인정하는 네. 평균값이 그래요. 중간값이.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정 보도를 한다면 네. 원래 보도의 크기에 비례하게 해라. 그리고 오보를 다투는 그런 네. 청구 행위를 하는데 6개월 안에 해야 된대요. 예. 6개월 안에 예. 어떤 증거 수집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그 청구권에 예. 그 기일을 길게 예. 기한을 길게 해주자 예. 이 정도인 것이고 언론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법안이 될 수 있겠네요. 언론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보도가 이미 우리 공동체에 퍼졌어요. 그걸 바로잡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면 네.
같은 정도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보도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언론 주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확인 없이 막 썼던 점에 대한 뭐 성찰과 반성도 필요한데 이거를 모두 뭐라고 됩니까? 법원으로 가져가서 소송으로 다투기보다는 언론중재위라는 구제 절차를 통해서 뭐 반론권도 보장하고 정정 보도도 하고 서로 그 화해할 수 있는 이런 조정 절차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저희가 제도를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의 중재 권유를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냥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라는 그런 기류가 읽힐 정도로 네. 중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텨요. 그러다가 끝내 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 끌어봐야 언론사가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줘야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잘못을 했다면 언론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 네. 피해 손해배상액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정을 해야 하는 그 실질적인 의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에서 네. 타협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언론에게는 중요한 이제 권력 감시 기능이 있는데 이 권력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보도 자체를 이제 권력자들이 문제 삼아서 입틀막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사실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부터 날아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 되는. 언론 단체에 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네. 그 봉쇄 소송을 제어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얘기 안 하냐? 이른바 중간 안티 소송. 슬랩. 네. 그러니까 입틀막이라고 불리는 봉쇄 소송 있잖아요. 일단 걸고 보는 거. 네. 뭐 증거가 있든 없든 나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그냥 일단 일단 걸어요. 걸 수 예. 있는 사람들은 걸어요. 예.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막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외국에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언론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요구합니다, 의원님. 저희도 요구하셔야 요구합니다. 돼요, 그런 거를. 예. 그걸 우리 당에서 예. 정보통신망법에 이번에 담아놨고 언론중재법에도 담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 예. 그런 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필요한 것 보면 같습니다. 정치인들 또는 뭐 기업들, 예. 뭐 기업들.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사람들이 일단 걸고 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요. 네. 그게 진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처럼 막 갖다 걸고 배째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압수수색하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좀 다른 민사 사건이지만. 영역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렇게 걸면 되치기를 당한다. 이제 그렇게 되치기를 그러면 어떻게 당하는데 단지 그 봉쇄 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제가 봉쇄 소송했습니다라고 공표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그 언중위법과 그 망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네, 거죠. 소송 비용도 다 부담해야 되고요. 예, 건 사람이. 네. 예. 그리고 아니요. 그렇죠. 건 사람이 예. 걸었는데 언론사가 예. 저거 봉쇄 소송 승소했어. 같은데 예. 이러면 아니요. 승소까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봉쇄 소송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취재 편의점을 걸었어요. 네. 억울하시죠? 네. 그럼 저한테 예. 직접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네. 재판부에 예. 그러니까 소송은 제가 건 거고요. 예. 재판부에 우리 취재 편의점에서 예. 노종면이 봉쇄 소송하는 것 같아요라고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제가 건 거 판단 안 하고 네. 봉쇄 소송인지 여부만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봉쇄 소송 맞아 그러면 네. 법원이 저한테 명령을 해요. 취하라고. 취하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그 1심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가처분도 아니에요. 예.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종면 네가 봉쇄 소송했으니까 네 입으로 회견해 공표해라고 네.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제가 다 대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직은 그 추가 개정 내용을 반영을 안 해놨습니다만 망법에도 그렇고 언론중재법에도 그렇고 그 손해배상까지도 네. 역으로
제가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판단을 법원이 할 수도 있도록 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의원님 그 중간 소송도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도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근데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것까지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네. 볼 때는 언론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론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네.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부당한 탄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당해봤고 네. 그것을 막는 것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권한 확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맞춤형 해법을 찾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안티슬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려 5분이나 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